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30라운드가 종료가 됐고 이제는 31라운드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30라운드 결과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였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제주 원정을 어렵게 떠나서 이강현 선수의 좋은 득점으로 인해서 1대0 승리에 성공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이태희 선수였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FC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였습니다. 예상외로 수원FC의 라스 선수가 선취골을 터뜨리면서 수원FC가 1대0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수원FC가 1대0 무실점 승리를 할 수 있게 해준 박배종 골키퍼를 MVP로 뽑아봤습니다. 역시 다음 경기도 1대0이었습니다. 강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였는데요. 서민우 선수가 전반에 자책골을 넣으면서 김천상무가 1대0을 앞서가게 됐고 그대로 승기를 잡으면서 김천상무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박지수 선수였는데 이날 경기 잔디가 안 좋았던 건 조금 옥의 티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전북현대와 FC서울의 경기입니다. 7시에 울산 현대의 경기보다 먼저 벌어졌던 경기인데요. 0대0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선민 선수가 뒷공간 침투나 이런 것을 열심히는 해줬지만 득점을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줬던 문선민 선수를 MVP로 뽑아봤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울산현대와 수원삼성의 경기입니다. 울산현대 마틴 아담 선수가 김태원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1대0 선취골을 만들었고 이후에는 김영건이 교체 아웃되면서 약간의 빌드업을 겪었던 울산이 추가점을 내지는 못하면서 1대0으로 그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결승골을 기록한 마틴 아담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대구FC와 성남FC의 경기입니다. 제카 선수가 세컨볼 상황에서 상대팀의 미스를 놓치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대구FC가 1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이번 라운드 승패가 결정됐던 경기는 모두 1대0이라는 스코어가 났습니다. 6경기 총합 5점이 났고요. 승부 예측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FC와 전북현대의 경기입니다. 대구FC의 현재 순위는 11위, 전북현대의 현재 순위는 2위인데요. 양팀의 승점차 21점 차입니다. 참고로 대구FC의 경우에는 이날 이 성남과의 경기를 승리를 하긴 했지만 잔여 경기를 모두 다 이긴다고 해도 승점 40점이 되는 가운데 수원FC가 전패를 해도 40점, 강원FC나 서울이 무조건 40점을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천과 함께 파이널 B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대구FC의 홈경기, 일단 전북과는 올 시즌 2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면 결국은 황재원에게 윙백을 맡기는 듯 합니다. 황재원 선수의 중원 기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기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반쯤에는 말을 딱히 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황재원에게 윙백을 맡기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황재원이 윙백을 봐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다행인 건 제카 선수의 경기 영향력이 이전에 좀 안 좋았을 때와 비교에는 확실히 좀 올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카가 활용법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카가 수비도 열심히 해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제카 선수의 경기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괄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이널 B는 확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한 경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파이널 B나 A나 붙어있는 팀들 간에서는 이 승점 6점짜리 경기가 꽤 많기 때문에 대구FC가 무조건적으로 강등 프로를 간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를 잘 풀어나가야겠고요. 반면에 전북에는 대구전 승리가 없는 가운데 조규성이 등장을 합니다. 조규성 선수가 이제 서울전에서 복귀를 하는 이 행사를 마쳤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다음 경기부터는 경기를 뛸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는 10점 차가 됐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규성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제 남은 백4 주전이 2명뿐이라는 겁니다. 시즌을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그리고 시즌 중간까지 오면서 이 조합이 가장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 김진수, 홍정호, 박진섭, 김문환이었는데 김문환도 부상, 홍정호도 부상으로 빠지면서 남은 백포 주전이 김진수와 박진섭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이런 점은 분명 전북현대가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인업을 보면 지금 대구의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3-4-2-1 내지는 3-4-1-2 정도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재현이 복귀를 하면서 3-4-2-1로 다시금 경기를 치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최영건 감독 대행 체제에서 몇 경기를 더 치러봐야 조금 더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전에 계속해서 사용해왔던 선수들이 익숙한 포메이션을 계속해서 들고 나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상황에서 갑자기 백포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전북의 경우에는 오른쪽엔 최철순, 뭐 센터백은 윤영선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이제는 윙포워드들을 윙포워드 자리에 기용을 하고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들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정태욱과 구스타보인데요. 정태욱은 전북의 여러 공격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대구의 수비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정태욱이기 때문에 정태욱이 이런 점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구스타보의 경우에는 일루첸코가 간 이후에 주전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쟁을 조규성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연 조규성을 이겨내고 구스타보가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지금처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와 전북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김천상무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김천상무의 현재 순위는 12위, 제주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5위인데요. 양팀의 승점 차는 11점 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천상무는 파이널 B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 1승 1패입니다. 관전 포인트 보면 먼저 김천의 경우에는 파이널 B가 확정되기는 했지만 이등병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뭐 김윤성은 부상으로 지난 경기에 이렇게 뛰지 못했지만 이외에 뭐 윤석주, 뭐 이준석 이런 선수들이 뭐 처음부터 완전 폭발력 있는 모습을 엄청나게 보여줬다 이런 건 아니지만 김준범이나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들에서 득점을 해내는 등 여러 가지 좋은 경기 영향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득점이 조금만 더 올라와 준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득점력이 올라오지 않으면 지금 박지수가 리딩하는 수비진이 점점 더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약간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득점력이 조금 더 올라와 줘야 김천의 경우에는 박지수를 필두로 하는 수비진의 부담을 조금은 더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제주의 경우에는 인천전 패배가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바랬던 제주가 이렇게 가면 파이널 A를 약간은 걱정해야 되는 시기에 오게까지 됐는데, 이런 점들은 지난 인천전에서의 패배가 가져올 만한 스노우볼이 꽤 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르소가 현재 경고 누적으로 경기를 뛸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역시 김천의 최근 측면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는 점에서 약간은 제주의 경기에 답답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 라인업 보면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죠. 김천의 경우에는 황인재와 김정훈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고, 김준범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 뭐 김경민 최근에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제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 선수들이 다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백스리를 이제 다시금 가동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김주공이 왼쪽 윙어로 나설 가능성 내지는 왼쪽에 조성준이 나오고 오른쪽에 김주공 내지는 링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선발 출전 같은 경우에는 역시 김범수가 또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고요. 양팀 키플레이어를 보면 김천은 김경민, 제주는 김주호입니다. 양팀 19번들을 뽑아봤는데요. 김천의 경우에는 득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다만 김경민 선수가 최근에 잘 풀어가고도 마무리를 하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꽤 있었기 때문에 김경민의 정확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김종욱의 경우에는 제르소의 빈자리를 채우기가 쉽지 않은데 최근 몇 경기는 뭐 많이 뛰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몇몇 경기들을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과 제주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성남FC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성남FC의 현재 순위는 12위, 강원FC의 현재 순위는 7위인데요. 양팀의 승점차 15점 차입니다. 강원의 경우에는 승점 단 1점 차로 파이널 B의 왕의 자리, 파이널 A의 한 단계 모자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기부여가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2승으로 강원FC가 앞서 나갔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보면 성남의 경우에는 대구에게 거둔 패배가 솔직히 꽤 치명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를 잡아내고 성남이 이제 올라갔다면 승점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승점차가 꽤 늘어났고 김천의 경우에도 전북을 상대로 비겼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 승점을 거두지 그 이전 라운드에서 승점을 거두지 못한 건 성남이 유일합니다. 네, 그쵸. 김천의 경우에는 승리를 거뒀죠. 어쨌든 김천도 승리를 거뒀고 대구도 승리를 거뒀는데 성남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두 팀 중 한 팀과의 승점차를 줄여나가지 못했고 결국은 늘어나기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고요. 다만 어차피 성남은 이전부터 파이널 B가 확정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한 경기씩 잡아가 준다면 아주 뭐 희망이 아예 사라져버린 건 아니다. 산술적으로는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는 공격적인 패턴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경기부터 성남은 공격적인 패턴을 그래도 조금은 들고 나오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강원의 경우에는 이전 경기를 패배하면서 약간은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김천에게 패배를 했던 게 강원이 아주 좋지는 않았던 것도 있지만 아쉽게 자책골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강원의 분위기가 조금은 낮춰지는 데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영빈 선수가 경고 누적을 통해 이번 경기 뛸 수 없다는 것도 살짝은 아쉬운 점입니다. 수비진 구성을 과연 어떻게 하게 될지 지켜볼 만한 것 같고요. 양현준의 폼 회복도 개인적으로 시급하다고 봅니다. 양현준이 인천전에서 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게 사실 굴절골이었잖아요. 약간의 행운이 다른 득점이었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도 득점을 하면서 이 분위기를 이어나갔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양현준의 스텝업 꼭 필요하고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라인업을 보면 뭐 이제는 뭐 3-5-2로 나오죠. 백스리는 뭐 이렇게 김지수, 마상훈, 권한규로 나오고 중원에 권순영 그리고 뭐 밀로스, 구번철, 투톱에 뮬리치와 팔라시오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뮬리치와 팔라시오스 조합이 꽤 이제 뭐 스피드나 이런 점에서 강원의 수비진을 공략하는 데에는 조금 더 강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스토퍼 자리에 나설 수 있는 권한규의 이 공격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과연 또 어떤 전술적인 포인트를 들고 정영호 감독 대행이 경기를 준비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강원의 경우에는 가운데 센터백 자리가 비는데 이 자리를 케빈 선수 아니면 이웅희 선수가 메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웅희 선수를 갖다 놔 봤습니다. 뭐 이웅희 선수는 뭐 경험도 많고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강원의 수비진을 또 지켜줄 만한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 있는 서민우는 멘탈적으로만 괜찮다면 다시금 나와서 본인의 이전 폼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키플레이어를 보면 양 팀의 스피드스터인데요. 성남의 경우에는 팔라시오스, 강원의 경우는 양현준입니다. 팔라시오스의 스피드는 생각보다도 더 큰 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라시오스가 이번에는 리더가 돼서 공격을 이끌어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양현준의 경우에는 양현준의 폼 저하가 강원의 공격 폼 저하도 함께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텝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양현준이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물론 본인도 답답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알을 깨고 나오는 게 양현준이 조금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 양현준 선수가 꼭 생각을 하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남과 강원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FC서울과 수원FC의 경기입니다. FC서울의 현재 순위는 8위, 수원FC의 현재 순위는 6위인데요. 이 경기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이 이번 시즌은 1승 1패, 상대 전적은 동률인데 어떤 경기 펼쳐질지 관전 포인트부터 보도록 하겠고요. 관전 포인트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전북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기는 했습니다. 0대0 잘 잠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오스마르의 복귀 역시 다행인 점이긴 합니다. 오스마르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서울의 빌드업이 조금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오스마르가 긴 시간을 소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오스마르 복귀 자체가 조금 더 다행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4-4-2를 한 번 더 사용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성용이 일단은 한 경기를 쉬었고 한 템포를 쉬고 오스마르가 돌아오면서 기존의 전술에서 나올 수 있는 빌드업이 충분히 발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서울은 그대로 4-3-3을 만들어 가면서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수원FC의 경우에는 백4로 들어가면서 중원이나 측면에서 역동성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백4의 경우에는 수비적인 불안정은 있을 수 있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숫자 싸움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술이죠, 백4는. 이런 점에서는 수원FC가 본연의 컬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점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포항을 무실점으로 잡아냈다는 건 그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상대의 신진호가 없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포인트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격 패턴의 다양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격 패턴이 다양화되면서 무릴로나 김승준이나 이승우, 라스 여러가지 패턴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수원FC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라인업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그대로 나오되 여기 포인트 센터백 오스마르, 중원의 백상훈, 이 정도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수원FC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나오지 않을까. 오른쪽에 이기혁이 선발 출전하고 그 다음에 김승준이 바뀌거나 이 정도 이외에는 나오던 포인트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재용의 공격 참여도 최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서울은 나상호, 수원FC는 이승호인데요. 나상호의 경우에는 경고 2회 퇴장 징계에서 돌아옵니다. 이제는 본인의 클래스를 보여줄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장 완장을 찰 나상호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승우의 경우에는 최근 서울의 센터백진이 스피드를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승우가 과연 본인의 템포를 잘 살려서 서울의 수비진을 뚫어낼 수 있을지 이 역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수원FC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울산 현대의 현재 순위는 1위, 포항 스틸러스의 현재 순위는 3위인데요. 양 팀의 승점 차는 14점 차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1승 1패 동률이고, 김승대 선수가 지난 맞대결에서 멀티골 집어넣으면서 최다 득점자가 됐습니다. 동해안 더비 관전 포인트를 보면 울산의 경우에는 마틴의 어떤 적응도가 올라오면서 공격력이 올라왔고, 그러면서 공격 루트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울산은 잘게 썰어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잘하는 팀이지만 이렇게 마틴에게 머리만 보고도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 울산이 가페를 하는 것도 잘하지만 카운터 어택적인 부분에서도 지공과 여러가지 이런 부분에서 마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경기에서 교체 카드 5장을 썼는데 이거는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시 그냥 3장을 쓸 수도 있겠지만 지난 경기에서 확인을 해봤을 거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5장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이 흐름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울산현대가 원하는 그것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포항의 경우에는 4위로의 추락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이번 라운드고요. 지난 경기에서는 신진호의 중요성이 너무나 잘 보였습니다. 신진호가 없으면서 만들어졌던 삼선이 이수빈과 이승모인데 글쎄요. 김준호가 나오긴 했죠. 신진호가 있어야 됩니다. 이 팀에는. 다만 신진호가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에는 허용준이 없는데요. 허용준이 없다는 단점도 어떻게 김기동 감독이 메울지 지켜볼 만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예상 라인업 보면 울산의 경우에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걸 보면 상대 포항에 허용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김기희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겠고 톱에는 마틴 아담이 출전할 수 있겠고요. 정승현 선수가 이제 군 제대를 했는데 이 경기부터 뛸지 아니면 그 다음 경기부터 차차 경기를 소화할지는 지켜보면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포항의 경우에는 심상민이 돌아왔기 때문에 심상민, 그랜트 박찬용, 신광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중원은 신진호, 이수빈, 고영준, 톱에는 김승대를 통해서 지난 경기 맞대결에서의 어떤 좋은 기억들을 되살리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양팀의 톱인데요. 마틴 아담의 경우에는 슬슬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헤더 능력에 최근에는 연계에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과연 마틴 아담이 어떤 활약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지 지켜볼 만한 것 같고요. 반면에 포항의 김승대는 지난 맞대결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승대가 이끄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안정권을 김승대가 진짜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라운드 마지막 맞대결로 가겠습니다. 수원과 인천의 경기인데 수원의 경우에는 현재 순위 9위, 인천은 현재 순위 3위입니다. 이번 시즌은 인천이 1승 1무로 앞서가 있는 상황인데 1대0과 0대0이었고요. 과연 어떤 경기 펼쳐질지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아직 안 끝났다는 점을 생각하고 조금은 더 집중해줘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울산전은 분명히 어려운 경기긴 하지만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풀 전력으로 나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전역자들 박상혁과 명준재 이 합류가 언제가 될지도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명준재가 윙에서 박상혁이 중원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지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것 같고요. 지난 경기에서는 이종성의 중요성도 역시 함께 느껴졌는데 이종성이 돌아온 경기에서 어떻게 또 경기를 해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인천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3위도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경기를 인천이 잡아내고 포항이 울산에게 패배를 하거나 비기게 된다면 인천은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정말 상당히 큰 독립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이명주 없이 제주를 잡았다는 자신감도 함께 차 있을 거기 때문에 인천의 경우에는 좋은 흐름 속에 수원을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잡고 높은 곳을 볼 인천 유나이티드 어떤 경기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요.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정성원이 부상 복귀를 한다면 강현묵이 뛸 것 같고 안 한다면 강현묵이 뛸 것 같고 한다면 정성원이 그 자리에 뛸 것 같고요. 이종성은 경고 누적 징계에서 복귀, 고명석은 센터백으로 다시 출전할 것 같고 나머지 라인업은 비슷합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최근에 톱에 이용재를 계속해서 기용을 하고 있죠. 이용재 선수가 톱에 나올 것 같고 왼쪽에 김보섭, 오른쪽엔 송시우 내지는 아길라를, 중원에는 지난 경기 득점 기록해줬던 이강현이 다시금 또 기회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키플레이어 보면 이종성과 이명주입니다. 이종성의 경우에는 이종성의 빈 공간이 보였던 수원의 중원이었기 때문에 이명주 역시 이겨내면서 이종성 선수가 중원 싸움에서 승리를 해줘야 되고 반면에 이명주의 경우에는 쉬고 왔기 때문에 3위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열전에서 본인의 활약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수원과 인천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승부 예측 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와 전북입니다.
상대 전적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양팀 무승부 보도록 하겠고요. 김천과 제주의 경기는 확실한 스트라이커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제주 유나이티드의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과 강원의 경기에는 어느 한 팀의 우세를 점치기에는 두 팀 다 그냥 그렇다 라는 점에서 무승부 보도록 하겠고, 다음 경기 넘어가서 서울과 수원FC의 경기는 홈에서 좋은 기억이 있는 서울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울산과 포항의 경기는 울산이 흐름을 잘 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울산의 승리, 수원과 인천의 경기는 3위를 하기 위해 이를 갈고 나온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의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30라운드 끝났고 31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침에 만들어서 목도 안 좋고 약간은 진행을 하는데도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 보답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